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냉각장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관이 작동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죠. 근데 그 열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동력으로 이용도 하는데 그 열 자체가 동력으로만 이용하지 못하고 엔진 자체에도 열이 자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필요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윤활유 같은 작용들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고온으로 계속 두면 내부의 어떤 섭동하는 부분, 운동하는 부분들이 마찰로 열로 인해서 달라붙을 융착같이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너무 낮으면은요, 냉각수 기관 자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연소가 좀 불량하게 되고, 연소가 불량하다는 얘기는 출력 저하로 이어지고, 또 뒤에 나오는 유해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기관에서 냉각 장치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86쪽을 한번 보면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항상 알맞는 연소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기관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냉각 장치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관의 냉각수 온도가 순행식인 경우가 이제 기본이 되겠죠. 냉각수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상승한 때를 과열, 오버히트라고 하고 70도씨 이하를 관행, 오버쿨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기관이 열 효율이 좋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 출구의 냉각수 온도가 80에서 90 정도가 되면 효율이 좋다라고 이렇게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냉각장치의 종류에는 공냉식이 있고 순행식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건 순행식 쪽에 위주가 된 것 같은데, 전에도 한번 얘기가 됐지만 엔진의 냉각장치 중에 공냉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기의 접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냉각 방법인데, 그 공기의 접촉만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냉식인 경우에는 자동차용에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나 모터사이클 쪽에서 그 냉각장치를 공냉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공냉식 기관을 보면 실린더 블록 옆에 최대한 외부 공기하고 서로 접촉을 많이 하라고 핀이 달려 있죠. 날개에 핀이 달려 있는데, 그렇게 그 핀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 외부 공기하고 많은 부분이 접촉으로 인해서 더워진 엔진 자체를 냉각시키는 공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냉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순행식을 위주로 지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순행식은 기관으로부터 냉각수에 전달되는 열량을 기관으로 공급되어 연소되는 연료가 발생하는 전체 열량의 25 내지 30%.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의 열을 분석해보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열은 30% 내외. 그 다음에 냉각수가 한 30%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손실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 배기가스로 나오는 배기열이 좀 뜨겁죠. 그것도 한 30%가 연소된 그 열을 어쩔 수 없이 소비하게 되고, 나머지는 기계적인 마찰 이런 걸로 해서 한 10% 정도 된다. 이런 대략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3331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냉각수에서 열이 소비되는 게 자그마치 25 내지 30%이다. 그래서 자동차용 기관의 냉각에 사용되는 냉각수 양은 행정최적 1리터당 1000cc당 3.5에서 4.5리터의 정도이고, 물이 순환되는 양은 1마력으로 1시간 동안 순환했을 때 90에서 120리터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순행식 냉각장치의 그림이 하나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이 이제 실린더가 되겠죠. 실린더가 하나, 둘, 셋, 넷, 4기통 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주위에는 뭐가 있고, 화살표 방향으로 뭐가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순환한다는 얘기인가요? 냉각수, 물이 순환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물이 순환을 해서 이 수온 조절기라는 걸 통해서, 이 수온 조절기는 뒤에 나오겠는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 냉각수는 이 내부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서 비로소 그 밸브가 열려서 우리가 방열기라고 하는 라디에이터가 있거든요. 라디에이터 위로 윗탱크에서 아래 탱크로 내려가는 사이에 그 사이에 열을 냉각시킬 수 있는 열 전도를 할 수 있는 라디에이터의 핀들이 있어요. 그 핀들도 있고 또 강제적으로 자동차가 많이 서 있다. 그런 경우는 외부 공기로부터 냉각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강제적으로 어떤 바람개비, 팬을 돌려서 냉각을 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냉각수가 들어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라디에이터 아래 탱크로 해서 다시 이런 순환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냉각수는 단순히 엔진의 냉각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일부는 아니죠. 일부는 어디에 또 사용되지나요? 우리가 난방장치의 대부분의 자동차의 난방장치가 데워진 냉각수를 시린더 안으로 들어와서 히터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난방장치 라디에이터 쪽으로 들어와서 그 뜨거워진 그 열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이 자동차용 실내의 난방장치가 되겠습니다. 냉각수가 차가운 겨울에는 시린더 자동차 실내 안으로 들어와서 난방장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물 재킷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물 재킷 한번 보겠습니다. 물 재킷은 말 그대로 자켓, 물 주머니라고 보겠죠. 이게 이제 물 재킷이 되겠습니다. 물 재킷이 있는데 연소에서 발생한 열 때문에 일어나는 기관의 과열 및 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린더 블록과 시린더 헤드에 마련된 냉각수 통로를 말한다. 아까는 시린더 블록 쪽하고 그 위쪽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시린더 헤드가 있겠죠. 헤드 쪽은 열이 더 많이 발생하죠. 왜? 연소하고 그러니까 1300도, 1500도의 고온의 연소 당시에 나오는 그 열을 식혀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시린더 헤드까지도 냉각수 통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재킷은 물이 통과하는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방열기라고 하는 라디에이터는 기관 내부를 순환하는 동안 흡입을 하여 열을 흡수를 해서 고온이 된 냉각수를 냉각하는 열 교환 장치다. 라디에이터는 열 교환 장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의 이 핀 모양이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옆으로 되어 있는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뭡니까? 냉각수가 통하는 가느다란 관이 될 것입니다. 관.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위아래로 나와 있는 것들은 외부의 공기를 최대한 많이 접촉하기 위한 냉각수 핀이다. 냉각 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핀 모양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디에이터 캡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디에이터 캡, 냉각수 주입구의 뚜껑도 되고 보통 압력식 캡이 무조건 사용되게 되거든요. 압력식 캡이. 이 압력식 캡은 냉각장치 내의 압력을 높이면 물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냉각 효과를 향상시키는 장치가 이 압력식 캡. 제가 지금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요게 라디에이터의 캡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안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눌러주면 이 압력에 의해서 비등점, 끓는 점을 좀 높여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될까요? 압력밥솥을 생각하시면 거의 똑같은 원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압력식 캡을 사용하면 장치 내의 압력은 0.3에서 0.7kg/제곱cm 정도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물의 비등점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을 가진 것이 이 라디에이터의 압력식 캡인데, 이 압력식 캡 중에 일부는 냉각수를 보충을 하는데 일부 차는 어떻게 해요? 이 압력식 캡을 열고 보충하는 그런 타입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 압력식 캡을 열지 않고 압력식 캡에서 다시 뭐가 있냐면 보조 탱크가 있어요. 그 보조 탱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냉각수 양이 어떤 이유인가 모르지만 규정보다 줄어들었다 하면 그 보조 탱크의 뚜껑만 열고 보충을 해주면 위험하지도 않고
쉽게 보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압력식 캡의 작동을 보면 지금 이 나데테 캡은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작용만 합니다. 아까 0.3에서 0.7kg 정도의 내부의 냉각수 내부 통로의 압력을 높여주는 그 역할만 하는데요. 여기서 외부 보조 탱크가 있는 그런 냉각 장치인 경우에는 압력 밸브 작동, 진공 이게 밸브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하나뿐이 없었죠. 하나뿐이 없는데 두 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압력 밸브 작동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디에타의 위 탱크 쪽에 냉각수가 채워져 있는데 이때 압력이 높아지면 이 스프링의 힘을 누르고 바깥에 있는 스프링의 힘을 누르고 냉각수가 이리 흘러가게 됩니다. 이리 흘러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 보조 탱크로 가요. 그러다가 엔진의 냉각수 통로의 압력이 낮아지면, 즉 냉각수가 더 필요하게 되면 거꾸로 그때는 보조 탱크에 있던 냉각수가 어떻게 돼요? 이 진공 밸브를 통해서 이 사이로 엔진 냉각수 순환 통로, 물 자켓 쪽으로나 아니면 나데타 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냉각수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압력식 캡의 작동 방법입니다. 자, 냉각 장치에서 물이 순환을 하려면 자동적으로 순환하기는 어렵고요. 반드시 워터펌프라고는 물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펌프에서 기관의 냉각수를 강제로 순환시키는데 대부분 물펌프는 크랭크 축으로부터 벨트에 의해서 구동되는 그런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물펌프가.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물펌프하고 관련된 그림인데요. 여기 보니까 물펌프 풀리가 있고, 이 풀리가 뭐 어떤 동력이 됐든 간에 이게 회전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임펠러라고 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임펠러가 회전을 하게 되면 냉각수를 강제로 압송을 시키는 그런 작용이 하는 것이 물펌프, 워터펌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보니까 냉각팬에 대해서 나왔는데, 냉각팬은 대부분 엔진의 앞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옆쪽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옆쪽에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엔진의 가장 전면에 냉각팬이 있고 그 앞쪽에 뭐가 있어요? 나데타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그 앞쪽에 또 에어컨용 컨덴서를 시키기 위한 컨덴서가 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배터리고, 배터리에서 휴즈를 거쳐서 우리 점화 스위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배선이 어디로 갔냐면 회로가 이 팬 릴레이라는 것도 갔고 수온 센서로도 갔는데, 이 수온 센서는 물이 통과하는 그 사이에 통로에 설치가 돼서 이 냉각 수온이 지금 많이 뜨거워졌다, 데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전동 모터에다가 전기를 인가를 해서 넣어줘서 강제로 팬이 돌면 엔진이 식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냉각 팬의 회로도입니다. 그러니까 쿨링 팬이라고 하는 냉각 팬은 조금 전에 설명한 전동팬 형식의 전동기 모터를 이용한 전동팬이 있고, 전동팬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수온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센싱을 해주면 기관 냉각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모터에 전기가 인가돼서 회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가 낮다라고 했을 때는 또 센서가 낮다고 릴레이한테 전달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모터가 또 정지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모터가 on, off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전동식 냉각팬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 조절기. 수온 조절기는
영어로 아마 서머스태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수온 조절기는 실인데 헤드 냉각수 출구 부분에 대부분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차량 엔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65도가 냉각수의 온도가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65도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열리다가 한 85도 정도 되면 완전히 오픈을 하는 그런 그게 대부분의 수온 조절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온 조절기의 그 원리를 보면 여기 보니까 이 벨로스라는 데 안에, 벨로스 안에 그 특수한 뭐 어떤 기체를 넣게 돼 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벨로즈 자체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그럼 여기 있던 밸브가 아래로 있다가 팽창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리겠죠? 열리면서 이렇게 냉각수가 통과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벨로스형이고, 그 다음에 뭐 펠릿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수온 조절기의 종류에, 벨로스형하고 뭐 펠릿형, 바이메탈형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펠릿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수온 조절기가 있습니다. 수온 조절기는 냉각수의 온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하는 것이 수온 조절기다. 그 다음, 냉각수와 부동액. 그동안 냉각수라는 말만 표현했는데, 우리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겨울에는 물이 얼지 않도록, 물이 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내부에서 부피가 팽창해서 엔진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수에는 반드시 뭘 혼입을 하냐? 부동액을 같이 섞어서 만드는 것이 냉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온도를 낮게 해서 하는 것을 부동액, 안티프리징 솔루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냉각수와 부동액. 그래서 요 냉각수의 그 부동액은 알코올계 주성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게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각수가 있는데, 자동차용은 거의 다 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알코올계는 인화성이나 증발이 쉽게 되는 단점이 있는데 잘 얼진 않아요. 근데 에틸렌 글리콜은 방청제, 방식제. 이게 방청제는 뭐예요? 뭐 부식도 안 되고 하는 건데 방식제, 방청제 등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부동액으로서, 냉각수의 부동액으로서 아주 훌륭한 그 제품이 이 에틸렌 글리콜계의 부동액이 되겠습니다. 부동액의 혼합 비율하고 냉각수 동결 온도가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에 부동액 물하고 부동액 원액하고 혼합하는 비율을 보면, 여기 보니까 어때요? 부동액이 10%를 했을 때, 동결 온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여 위에가 있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만 했더니 마이너스 한 4, 5도 정도 되겠네요. 근데 한 30% 하면, 마이너스 15도 정도까지 얼지 않고요. 50대 50 정도 되니까 마이너스 35도까지 내려가네요. 그래서 한 50대 50 아니면 40대 60 정도로 해도,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을 얼지 않고 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냉식 냉각 장치는 기관의 냉각을 기관 주위에 있는 냉각핀, 쿨링핀을 이용해서 공기하고 접촉을 해서 열 전달이, 즉 냉각이 되는 시스템이 공냉식 냉각 장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점화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화 장치는 이그니션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점화 장치를 보면 축전지식이 있고 자석식이 있는데, 자동차용에는 거의 100% 정도가 축전지식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배터리의 전원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석식은
어떤 그 회전을 하게 되면 좌석에 의해서 그 1차 전류를 뭐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류에 고전압이 발생하고 하는 것이 좌석식이 되겠는데 우리 자동차용에는 축전지식이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행정 4사이클 기관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흡입하고 외부 공기를 흡입을 하죠. 그때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뭐까지 흡입을 해요? 연료까지 흡입을 해서 그걸 뭐라고 하던가요? 혼합기라고 그랬죠? 피스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최적이 증가하니까 그 진공이 생기면서 외부의 공기를 아마 빨아들일 겁니다. 그때 이제 혼합기가 들어오게 되고 다시 그 최적을 아주 그 적게 하사점에서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올라오게 되면 뭐만 남아요? 위에 공간 조금만 남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뭐가 높아져요? 온도도 높아지고 또 압력도 높아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혼자 불꽃이 그 연소가 될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고전압의 볼트를 그 부시를 그 방전을 시켜서 그때 뭐예요? 급작히 그 연소를 시키고 그때 급격하게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면서 그때 그 피스톤 헤드를 위에서 아래로 밀어 내리면서 크랭크 축이 회전하는 커넥팅 로드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것이 이제 기관의 기본이 되겠는데 운동에. 근데 이때 점화 장치는 강력한 불꽃을 그 연소실에다가 방전시켜주는 그것도 이제 불꽃만 그 강력한 불꽃이 되면 안 되고 타이밍을 제대로 맞춰서 정확히 불을 붙여줘야 될 때 그 점화를 시켜주는 그런 것도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전지 점화 장치만 점화 장치에서는 설명을 할 겁니다. 축전지 점화 장치를 보면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 이게 배터리가 여기 있고요. 일반적으로 좀 긴 걸 플러스로 표현하고 작은 막대를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축전지에서 배선이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흘렀죠. 점화 스위치를 뭐 1단을 딱 넣게되면 이게 지금 점화 코일이에요. 점화 코일. 점화 장치는 축전지 점화식은 점화 스위치, 점화 코일, 그 다음에 요런 그 접점, 그 다음에 배전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제 대부분 배전기로 되는데, 고압 그 선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점화 플러그에 고전압이 발생시켜주는 거. 어떻게? 점화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4기통 엔진이 1번이 점화가 되고 나면 3번이 되더라. 그러면 1, 3, 4,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화 플러그의 순서에 따라서 고전압을 발생시켜주는 것이 점화 장치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축전지식이면서 이 포인트 타입, 접점식 그 점화 장치의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축전지에서 점화 스위치 거쳐서 점화 코일에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다가 배전기에 그 포인트를 통해서 1차 코일에 그 마이너스하고 접촉이 되면 계속 흐르다가 이 캠에 의해서 회전하는 캠에 의해서 포인트가 딱 열리는 순간 2차 코일에 많은 전압이 고전압이 그 뭐 자기유도작용 뭐 등등을 거쳐서 고전압이 발생한 걸 이 배전기의 그 캡에다가 중앙 그 캡에다가 전달을 하면 그 안에 회전하는 로터가 순서대로 이렇게 고전압을 발생시켜주는 이런 것이 점화 장치의 기본적인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점화 코일. 이그니션 코일은 점화 플러그의 불꽃 틈새에 강한 불꽃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축전지 및 발전기의 1차 전압을 고전압으로 바꾸는 유도 코일이 그것을 점화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화 코일은 코일이 1차, 2차로 나눠졌어요. 근데 1차 코일에서는 자기 유도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2V의 만약에 축전지가 우리가 승용차 같은 건 대부분 12V, 뭐 화물차는 24V 그 정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12V의 전원을 가지고 1차 코일에 전류를 흐르던 것을
갑자기 끊어주게 되면, 빠르게 끊어주게 되면, 그 자체의 자기 유도작용에 의해서 12V 이상의 높은 연압이 발생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코일은 대부분 철심에다가 0.4에서 1mm 정도의 그 대부분 뭐 구리선, 코일선을 200 내지 250 정도로 철심에다 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굵은 그 코일이죠. 그래서 플러스 단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감아져 가지고 코일의 마이너스 단자, 이게 마이너스 단자거든요. 마이너스 단자 끝부분에 감으면 배전기에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 접점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면요. 그리고 2차 코일은 0.05에서 0.08mm, 엄청나게 어때요? 그 가느다란 코일을 자그만치 어느 정도 감았다고 그랬어요? 2만 회 정도로 감았어요. 그러니까 2만 회 정도니까 아까 1차 코일은 겨우 200에서 250회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감으면 감은 그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의 그 비에 따라서 2차 코일의 전류가 그만큼 많이 그 상호 요도작용에 의해서 2차 코일에 고전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진 것이 그 점막 코일의 기본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나오는 작용은 뒤에 그 회로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전기 있는데 말 그대로 고전압을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배전을. 그런데 디스트리뷰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어로는. 배전기는 점막 코일로부터 고전압이 알맞은 시기에 발생하도록 1차 회로를 단속하는 스위치 작동과 발생한 고전압을 각 실린더의 점압 블럭에 분배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배전기는 무슨 작용을 한다? 고전압을 분배를 하고 또는 접점하고 일체가 되어 있는 배전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전기 타입인 경우에요. 근데 요즘은 배전기가 없는 타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최근에 나오는 차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목적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없고, 시험제나 이런 출제되는 경향에 보면 옛날 구형 타입, 요즘 차에 거의 접점식 점화장치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여기서 다뤄지는데요. 이 배전기의 전체 그림이 나왔나요? 이 배전기에 이 구동 기어가 있는데 이 구동 기어는 캠축에 있는 기어의 그 캠축이 회전하면서 같이 구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가면 뭐가 있어요? 보니까 축전기라고 하는 컨덴서도 있고, 그 다음에 점화 진각 장치하는 조석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진공으로 진각을 시키는 진각기구가 있고, 단속기 판이 있는데 여기는 접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접점. 그리고 그 위쪽에 캡이 있어요. 그 캡의 중앙 단자에서 그 점막 코일로부터 중앙 단자로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건 좀 실린더 하나마다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점막 코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점막 코일 끝부분에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스파크 프로라고 합니다. 스파크 프로가 꽂혀 있어가지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 부분에서 불꽃을 방전을 시켜주는 거죠. 이 중심 전극에서 접지 전극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타입하고는, 이건 이제 실린더마다 점막 코일과 플러그가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코일이 하나 있으면서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 배전기에서 고전압을 분배를 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배전 고전압이 발생하는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그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점화 스위치를 넣게 되면 1차 코일에, 아까 점화 코일이 있다고 그랬죠? 1차 코일에, 굵은 코일의 전류가 이 포인트를 통해서, 접점을 통해서 어스가 돼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좌력선이 발생을 하겠죠?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자석이 됩니다. 자화가 돼서 좌력선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엔진이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캠도 같이 아까 그 배전기의 캠 축에서 구동이 된다고 그랬죠? 구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포인트가 닫혀 있다가 순간 딱 열려요. 열리면 1차 코일에 흐르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서 그때 여기에 그 자화가 됐던 그 전기를 순간 어디로 보내줘요? 가까이 있는 2차 코일로 보내주는데 2차 코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에 거의 100대 1의 그 가문 권선비가 있기 때문에 뭐 1000볼트 막 이런 식으로 고전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 캠에 의해서 포인트가 열렸다 닫히다 열렸다 닫히다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축전지식이면서 접점식 그 점화장치라고 그랬는데요. 다시 좀 넘어가세요. 시험 문제에 좀 자주 쉽게 많이 출제되는 거 보면은요, 여기에 뭐 캠각 또는 그 드웰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캠각은 뭐냐면 이 포인트가 접점이 닫혀 있는 동안 캠이 회전하는 각도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포인트가 닫혀 있는 동안 포인트가 언제 열릴까요? 그 캠의 높은 부분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평상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스프링 코일 이 안에 그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항상 닫혀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캠이 회전해서 높은 부분이 여기 닿게 되면 그때 열리게 돼요. 근데 닫혀 있는 동안 캠이 회전한 각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닫혀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닫혀 있겠네요. 그죠? 1에서 2 사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캠 앵글이라고 그래요. 또는 드웰 앵글, 드웰각. 그래서 이 캠 앵글이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아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이 이 캠 앵글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접점이 닫혀 있는 동안 이 캠이 회전한 각도니까. 그러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너무 적으면 2차 코일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많은 그 횟수를 감았다, 권선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고전압이 발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캠각은 뭐요? 접점이 닫혀 있는 동안 캠이 회전한 각도다. 근데 여기서 전체가 지금 이제 하나, 둘, 캠이 4개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기통수가 4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응? 4개. 그래서 한 번 열어줄 때마다 고전압이 발생을 하니까 4개의 실인데에 그 점화 순서대로 고전압이 방전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좀 흐르다가 순간에 딱 떨어지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우리가 전기를 그 선을 연결했다가 떼면 스파크가 일어날 겁니다. 그 나온 스파크를 그대로 놓아두면 이 접점은 웬만큼 좋은 소재로 만들기 전에는 녹아붙어 버려요. 융착이 돼요. 자꾸. 그래서 그 순간 떨어질 때 나오는 그 방전되는 그 전류를 이런 컨덴서라고는 축전기, 배터리는 축전지고요. 축전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순간 저장을 해놔요. 그러다가 또 접점이 닫히면 저장되어 있던 전기가 다시 어떻게 돼요? 또 1차 코일로 흐르게 돼요. 이 축전기 역할이 꽤 크죠.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축전기는 접점 보호, 접점의 소손을 방지하는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접점이 닫히는 순간 다시 그 전류를 흐르게 해서 1차 코일의 유도작용을 더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저 컨덴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그 단속기, 그 브레이커 포인트의 틈새와 캠의 각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틈새가 보통 어느 정도로 지금 아까 그 접점이 0.4에서 0.6mm 정도가 그 표준 그 간극이에요. 완전히 열렸을 때. 근데 이게 말이에요. 그 접점 틈새 간극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작아지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한번 좀 적어 볼게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속기. 규정보다 적으면, 접점 간격이 규정보다 적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점화 시기가 늦어집니다. 점화 시기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고, 방전 전압은 어디에서 방전 전압일까요? 방전 전압은 높아집니다. 규정보다 작으면 캠각은 어떻게 될까요? 캠앵글. 캠각은 커집니다. 캠각은 커진다. 그러면 규정보다 간격이 넓으면, 아까 간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0.4에서 0.6 정도 된다고 그랬죠? 간격이 넓으면 여기서 지금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반대가 되겠죠. 점화 시기는 빨라집니다. 두 번째, 방전 전압은 낮아집니다. 고전압이 좀 덜 나온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캠각은 빨리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캠각은 규정보다 작아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접점 간격에 따라서 이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 좀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뒀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점화 진각 장치라는 게 있는데, 기관의 점화, 불꽃을 튀겨주는 시기는 변화무쌍해야 됩니다.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그 작은 시간을 가지고 뭐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점화 시기는 기관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점화 시기도 그만큼 조금이지만 그 방전시켜주는 시기를 좀 빨리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연소가 안 돼서 연료율도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지고 배출가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기 때문에 점화 시기를 항상 일정한 상태에서 그 방전을 시켜주면 안 되고, 엔진의 부하나 엔진의 회전 속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각을 시켜줘야 돼요. 빠르게. 진각이라는 말은 빠르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점화 시기 진각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크랭크 축의 회전 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실린더 내의 압력이에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A 지점에서 불꽃 방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B 지점에서 그때부터 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A에서 B 사이에는 뭐가 생겼어요? 불꽃이 그때까지는 붙질 않았다는 얘기죠. 불만 여기서 그 방전을 시켰지. 그래서 A1을 뭐라 그러냐? 착화 지연이 됐다 해서 착화 지연 기간에. 그러니까 크랭크 축이 몇 도 동안 그냥 가는 사이까지도 이 스파크 프로그에서 방전은 고전압으로 시켜줬어도 어떻게 된다? 불이 여기까지 점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착화 지연 기간.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B에서 순간 여기까지 점화가 되니까 어때요? 쭉 압력이 올라가죠. 압력이 올라가서 이제 그 동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니까 점선은 혹시 뭐 불꽃이 점화가 안 됐다면 이런 식으로 압력이 내려갈 겁니다. 점화했을 때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 B점에서 이걸 C라고 하면,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이 C점이라고 하면 이 압력이 올라갈 때까지 화염에 전파되는 이게 시간이거든요. 화염이 어느 아니, 예를 들어서 연소실이
여기서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꽃을 튀겼을 때 이 주에 있던 혼합기가 타지 않은 부분, 이 부분까지 서서히 이제 화염이 전파가 되는데, 그때 전파에 요하는 시간이 A2로 표시를 했네요. B점에서 여기 하면 C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로 큰 압력이 나오는 그 시기를 어느 정도가 가장 좋냐면 상사 점 6에서 12도 정도에서 최대 압력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사점에 도달했을 때 불꽃을 방제를 하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좀 빨리 점화를 시켜주라. 이게 바로 뭐예요? 점화 진각 장치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점화 진각 장치의 해줄 수 있는 그 원리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심식 점화 진각 장치가 있어요. 이런 그 추가 있는데 이 추가 예를 들어서 고속으로 회전하면 벌어지겠죠. 원심력에서 벌어지려고 할 때 포인트의 그 열리는 시기를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 원심식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진공식 진각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그 내부의 그 부압에 따라서 진공에 따라서 요 진각도를 그 다르게 해서 불꽃을 방전하는 그 시간을 별도로 해주는 것이 진각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점화 플러그. 점화 플러그는 조금 전에 여기 설명을 해드렸죠. 점화 플러그는 점화 코일에서 발생한, 좀 치워야 되겠네. 점화 플러그는 점화 코일에서 발생한 고전압의 전류에 의해서 점화 플러그 전극 사이에 불꽃을 발생시켜 혼합기에 점화시키는, 이게 지금 점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점화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점화 플러그 구조를 보면 윗부분에 터미널이 있고 그 사이에 사기로 되어 있는 절연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이런 그 금속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운데 있는 것이 중심 전극, 그 다음에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 접지 전극이고, 이 사이를 뭐라고 그러냐? 그 점화 플러그 전극의 갭이라고 그래요. 사이 간극. 그래서 이 하이 간극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전지식 점화 장치에서는 이 사이 간극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요? 0.6에서 1mm 정도. 이 이상 넓거나 이상 작아지면 점화 장치의 불꽃 방전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고전압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다음 점화 플러그 열 범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연소되는 열로부터, 이게 연소되는 그 연소실 안에 꽂혀 있게 되잖아요. 조립이 돼 있죠? 연소실의 열로. 이 연소실의 열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텐데, 이 받은 열을 외부로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 열 범위를 열가라고 그래요. 열가. 열가에 의해서 몇 가지가 있느냐? 열형이 있고, 그 다음에 중형이 있고, 중열이라고 했는데, 중형입니다. 중형이 있고, 냉형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 엔진은 냉형을 씁니다. 쉽게 방산이 잘 되도록. 그 다음에 그 저속 엔진은 뭐 조금 냉각이 좀 덜 돼도 되니까. 이게 근데 물론 이 점화 플러그의 이 전극의 온도는 기본 온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이 끄름이 생기지 않고 자기 청정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가에 의해서 세 가지가 있다. 고속형은 냉형.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짧은 거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중형, 저속형은 열형.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요거까지는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반도체 점화 장치가 있는데요. 아까는 접점식 점화 장치가 있었죠. 근데 이 반도체 점화 장치는 뭐냐? 반도체가 뭡니까? 트랜지스터 TR을 이용한 그 점화 장치가 되니까, 접점식 점화 장치는 아무리 컨덴서가 거기서 방전되는 그 전류 자체를 흡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흡수가 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때 나오는 그 전류에 의해서 접점이 소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구적이진 못하다. 그런데 그런 걸 그 단점을 개발한 것이 트랜지스터식 반도체 점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반도체 점화 장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반트랜지스터식 점화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전 트랜지스터식 점화 장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 트랜지스터 점화 장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풀 트랜지스터가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전 트랜지스터식 점화 회로. 아까 말 그대로 이제 축전지가 있고요. 축전지 긴 쪽이 플러스라고 그랬죠? 점화 수지를 거쳐서 점화 1차 코일에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신호 발생기하고 이그나이트라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요 휴전을 하게 되면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를 흐르게 했다가 흐르지 않게 했다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신호 발생기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우리 접점식에서는 그 포인트가 열려가지고 2차 코일로 유도 전압이 된다고 그랬죠. 고전압으로. 근데 여기서는 TR을 이용을 해서 1차 코일의 전류를 끊었다가 또 이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화 코일의 2차 코일에는 고전압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전 트랜지스터 점화 회로가 되겠습니다. 네, 전 트랜지스터의 그 점화 장치의 기본적인 구조를 여기 지금 설명을 해놨네요. 여기 보니까 이거 회전하는 로타고 여기는 그 픽업 코일이 있고 브라켓을 통해서 영구 자석이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그 코일에서 흐르다가 이 돌기를 지나가면 뭐 살아온 뭔가 그 펄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펄스를 이 TR에다가 보내줘가지고 트랜지스터에다 보내줘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그 단속작용,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작용에 의해서 점화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랜지스터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점화장치 중에 접점이 없는 무접점식 점화장치라고 보면 되겠죠. 점화장치에서 획기적인 그런 그 형식 중에 하나가 무접점식인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트랜지스터식 점화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트랜지스터식 점화장치가 아주 여러 가지로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냉각장치와 그 다음에 점화장치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점화장치에서 캠앵글 또는 뭐 드웰각이라고 그랬죠. 캠앵글에 관한 그 내용, 그 다음에 포인트식 접점식에서 간극이 클 때와 규정보다 작을 때 그 세 가지 요인이 있었죠. 점화 시기가 포인트가 규정보다 접점이 작으면 점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질 수가 있다. 단 1차 전류 흐르는 그 시간이 길어져서 고전압이 발생하는 데는 용이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죠? 방전 전압이 높아지고 점화 시기는 낮아지고 캠앵글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커지고 그 다음에 규정보다 포인트 간격이 넓어지면 그 전부 다 세 가지가 다 반대가 되는 그런 점화장치 쪽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